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얌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네, 책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쓰여진 정치학 고전이에요. 초고가 무려 1513년에 완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출판은 저자 마키아벨리 사후인 1532년에 출판되었다고 해요. 이 책은 저자가 피렌체에서 정치적 권력의 실체와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정치학이나 경영학, 리더십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 문헌으로 여겨진다고 하네요. 저자 소개해드릴게요.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철학자이자 외교관인데요. 피렌체 공화국 외교관으로 다양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작가 활동도 했다고 해요. 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피렌체사, 전술론 등의 여러 역사와 정치 관련 저작을 남겼는데 이 저작들 대부분이 현실적인 정치 분석과 권력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었다고 하네요. 네, 언제나처럼 냠냠이가 책 속의 저자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선정한 이 책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익히 그 이름과 명성을 들어보셨을 법한 고전 중의 고전, 명저 중의 명저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냠냠이가 저자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해보자면 본인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취직 또는 이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바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만한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쓴 책이라는 점에서는 부정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을 이어나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마키아벨리가 이 군주론을 바친 대상인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본인을 어필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개인의 목적과 영달을 이루기 위한 책으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시대까지, 오늘날인 2024년까지 이 책을 꾸준히 읽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읽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총 2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분량은 약 230페이지 정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읽을 책은 더 클래식 출판사의 책입니다. 네. 저희가 이 마키아벨리가 전하는 군주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한번 훑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독서 스텔라에서 6년 만에 처음 만나는 마키아벨리이기도 하지만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약 15세기 전후의 이탈리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대와 당시 배경을 다루는 것도 처음이다 라는 부연을 드리면서 네. 이 15세기 말 16세기가 일명 르네상스 시대였는데요. 이때 이탈리아는 여러 독립된 도시국가와 공화국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요 도시국가로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나폴리,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있었어요. 다 저희가 아는 이탈리아의 도시들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유명한 네. 이 각 도시국가가 각각의 독립된 정부를 운영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경쟁을 하는 동시에 또 외부에서는 프랑스나 스페인 제국 같은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고요. 이때 이제 마키아벨리가 피렌체의 외교관이었는데 정치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 도시국가를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 이 권력자들의 권력 투쟁에서 어떻게 하면은 피렌체가 이기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그 당시 피렌체를 통치하고 있던 메디치 가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이탈리아 역사뿐만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메디치라는 가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건너서 들어보셨을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등의 일화에서도 항상 거론되었던 가문들 중에 하나임에 분명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시절에 가족여행부터 또는 대학생 배낭여행 그리고 현대인들이 굳이 1년 중에 시간을 내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쏟아내면서까지 방문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 피렌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에겐 다소 친숙한 이름들로 접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고가의 미술 작품들을 모으고 또 피렌체의 헌사한 가문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냠냠이 다녀왔나? 다녀왔죠. 한 번. 2번 다녀왔고요. 저는 한 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 좋습니다. 피렌체에 가면 메디치 가문이 모아놓은 작품들이 쭉 즐비해놓은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우피치.
굉장히 세계적인 너무 미술관이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작품이 다 메디치 가문이 모아놓았던 작품들, 컬렉션이 있다는 점.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의 1장부터 네. 군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책은 언제나처럼 앞에서부터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 나갈 거고요. 처음에는 군주국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여는 장인데요. 군주국의 종류는 보통 세습 군주국 그리고 신생 군주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치. 크게는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눈다. 네. 그래서 신생 군주국은 말 그대로 신생,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군주국을 뜻하는 말이고, 세습 군주국은 기존의 군주가 통치하는 국가가 있었다면 정복자가 정복해서 새로 편입한 군주국이란 뜻이에요. 용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생은 말 그대로 새로 생긴, 그리고 세습은 기존에 있던 왕국을 세습하여 물려받는다. 이런 정도이고, 책의 17페이지에 보면 마키아벨리는 성공한 군주가 되려면 운이 따르거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라는 네. 거지. 이 책에서 저희가 오늘 주요하게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 네. 바로 능력과 운입니다. 네. 그래서 군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총 4가지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그 4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2가지는 뭘까라고 한다면 바로 능력과 운이라는 것. 그렇죠. 책의 17페이지에서 세습 군주국에 대해 부연 설명해 주는데요. 이 세습 군주국은 신생 군주국보다는 더 안정적일 수 있고, 또 군주가 전통과 혈통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동시에 이제 민중들의 반발이 덜하기 때문에 통치가 비교적 쉽다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어떠한 정치 경험과 군사적인 경험을 쌓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설명된 것보다도 너무나 이 이야기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네. 라고 느낀 게 바로 24페이지. 네. 마키아벨리가 조언하기를, 동일한 문화권의 영토를 병합하여 유지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다음에 2가지 정책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2가지란, 첫째, 옛 군주의 가문을 확실히 제거해야 합니다. 너무나 응당한 이야기고, 둘째, 그들이 따르던 기존의 법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조세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본국과 새로운 영토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되어 하나의 정치 체제를 이룰 것입니다 라고 조언한다는 거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과거 우리 방송에서 다뤘던 책들 중에 내용이 오버랩된 건, 개인적으로 중동은 왜 싸우는가에서 다뤘던 메흐메드 2세가 약 1000년의 역사를 이겨내고 바로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점령했던, 그리고 옛 군주의 가문을 확실히 제거했지만 그곳의 시민들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다양한 종교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종교를 인정했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네.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이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느꼈어. 재밌더라고. 거기서도 이제 군주의 모습이 착안되니까 그렇지. 이 책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흐메드 2세 역시도 역사적으로 하나의 이정표를 남긴,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기억될 만한 군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었다. 그래서 저희의 지난 방송 중동은 왜 싸우는가, 네. 녹음이 잘 됐으니까, 녹음보단 편집이죠. 녹음이 잘 됐으니까. 한번 들어가 주세요. 가치 있는 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어필, 깨알 어필. 예, 저희 입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군주국의 모습 중에 복합 군주국이라는 새로운 타입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복합 군주국은 기존의 군주국에 새로운 영토를 추가한 형태로, 새로운 영토의 통치를 하게 됐을 때 기존 주민들의 반발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점이 2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복합 군주국 형태가 되었을 때는 식민지 건설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을 다룰 때,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들이겠죠? 사람을 다룰 때에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다정하게 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인데 네. 저희는 사실 대본이 없어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냠냠이가 먼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근데 좋아. 나는 이렇게 우리가 같은 포인트를 짚어낸다는 게 가로챘어. 네. 저희의 팀워크를 네.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앞에 17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키아벨리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손꼽았던 리더십, 그리고 군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회와 운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네. 이 책의 구조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책은 전체 26장 중에 1부터 14장까지를 전반전, 그리고 15장부터 26장까지를 후반전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전반부로 나누고자 하는 1장부터 14장까지는 군주가 되는 방법, 또는 군주가 되었을 때, 또는 군주가 가져야 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책의 후반부로 말씀드린 15장 이후의 내용에서는 실제 군주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할 것인가,
군주로서 행하고 결정해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짚어준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책을 두 포인트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냠냠이가 저보다 먼저 짚어낸 바로 이 대목.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책은 리더십만 담고 있다고 하기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해석은. 왜냐?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냠냠이가 27페이지에서 언급해준 정복한 영토에 살고 있던 기존의 사람들, 즉 식민지화 된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룰 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다정하게 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부터가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해 고민한다고 느끼는 포인트. 사람들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쉽게 보복하려고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피해를 주어야 한다면 복수를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예 확실히 줘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의 근거에는 바로 인간 본성과 인간 내면, 즉 기저에 깔려있는 인간의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끊임없이 군주에 대해서 조언하는 내용과 함께 맞아요. 거론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다. 네. 자, 다시 정리하면 책은 리더십, 군주에게 바치는 내용, 그리고 이러한 것의 근간이 되는 또는 본인의 주장에 타당한 이유로 제기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해 보시면 이 책이 왜 이렇게 고전으로서 명저로서 이름값을 드날리는지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주장이 일관성 있게 이상적이고 일반적인 범주의 조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엽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실용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뒤로 가면은 식민지 지배를 해야 된다. 짓밟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도 짓밟아서라도 피해를 확실히 줘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결로 식민지 건설을 하되 그 약소국에 군대를 파견한다던가 그런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돈만 들지 비효율적이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굉장히 실용적인 조언이 있고 인접한 약소국을 다룰 때는 인접한 약소국은 회유를 해서 다른 침략자들한테 침략을 받은 약소국을 내 편으로 회유를 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가 이걸 받았을 때는 이대로만 해도 원하는 군주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또 냠냠이가 저의 이야기의 반대의 극부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네. 제가 앞서 강조드렸던 인간 본성에 대한 내용을 네. 63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보면 네.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따르면 무장한 예언자는 모두 성공한 반면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실패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군사력을 갖추라는 거지. 자,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이유 말고도 백성이 천성적으로 변덕스럽기 때문에 백성에게 믿음을 주입해 설득하기보다는 그 믿음을 확고히 유지시키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지. 따라서 새로운 질서에 의해 계획을 집행하는 데 있어 백성이 당신과 당신의 계획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경우에는 무력으로라도 믿게끔 강제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사, 참모, 충신 또는 신하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누구다? 마키아벨리입니다. 앞서서는 자신이 지배하는 식민지에 군사를 파견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한 거고 지금 이슬 오빠가 표현한 거는 우리 군주에 우리 국가만의 무력을 키워야 된다.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포인트로 짚어낼 만한 부분은 네. 무엇보다도 백성이 천성적으로 라는 표현이야. 이 8글자를 통해서 마키아벨리가 백성들, 시민들, 일반 대중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알 수 있고 이것을 개인화시키긴 어렵겠지만 개인이 집단화되었을 때 그러한 집단화된 개인들이 어떤 인간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간파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이 짚어내는 리더십이 아닌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느껴졌고 이러한 대목들을 우리가 읽어냈을 때 네. 마키아벨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찾아내는 재미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을 꿰뚫었고 그 인간 본성을 꿰뚫어서 전략적으로 이용하자라는 그렇지. 지론을 펼친 거죠. 어디까지나 그 대상은 메디치를 위해서 네. 메디치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균형추가 잡힌 조언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다면 네. 양쪽을 모두 고려해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본인의 군주만을 위해서 즉 지배자가 가장 통치하기 좋은 방법, 용이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오히려 균형추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 군주론이 군주에게 바치는 최고의 책 중에 하나로 최고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책 중에 하나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오늘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키아벨리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실용적인 조언을 함과 동시에 케이스별로 조언을 해줘요. 그렇지. 그 케이스란 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벤트들. 네. 이제 로마와 그리스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이겠지.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중에는 66페이지에 보면 외부의 도움이나 운에 의해서 만약 군주국을 획득했다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한 조언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제 예시로 신생군주 중 한 명인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또 다른 한 명 체사레 보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례를 제시를 해주거든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평범한 시민에서 밀라노의 공자까지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프란체스코는 본인의 역량이 튼튼하게 있었기 때문에 군주로서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요. 반면에 체사레 보르자는 아버지 호의를 통해서 공작의 지위를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그 지위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마키아벨리가 전하길 만약에 이제 체사레 보르자가 본인만의 어떤 기틀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은 계속해서 유지를 했겠지만 본인의 역량으로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량 없이는 이 군주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 뒷받침한 거예요. 그렇지. 지금 저희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한 전반부에 해당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두 명의 신생군주의 예를 들어드린 게 바로 냠냠이의 이야기고요. 군주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갖춰야 할 두 가지, 바로 능력과 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면 지금 전자의 예를 든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바로 역량, 즉 능력이 될 거고, 후자로 말씀드린 체사레 보르자가 운과 기회를 네. 잘 잡은 캐릭터로 분류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첨언하면 바로 이 책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이 책 군주론을 쓰는 데 있어서 롤모델로 삼은 또는 전반적인 이야기의 바탕이 된 캐릭터가 바로 체사레 보르자라는 거. 네. 이 책을 중간중간 읽어 나가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되는 방법 중에 또 극악무도한 잔인한 행위로 군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던 인물들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데요. 평범한 시민에서 군주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적으로 부정하고 사악한 수단들을 사용해서 군주의 자리에 오르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일개 시민이 동료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군주가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앞에서 말씀드린 능력과 기회를 잡는 것 외에도 네. 동료 시민들의 지지를 받거나 또는 부정하고 사악한 수단을 통해서 군주가 되는 방법, 총 4가지의 방법론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처음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냠냠이가 전해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부정하고 사악한 수단을 이용해서 군주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이런 군주들은 국가를 탈취하고 나서 그가 행해야만 하는 가해적인 행위에 대해서 결정을 하되 이 모든 가해 행위는 단번에 실행해야 되고 매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획득하기 위해서 누군가 가해를 하고 잔인한 행위를 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는 거죠. 동의를 하되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조언을 전하는 거예요. 동의를 넘어서 강추하고 있어요. 네. 지금 냠냠이가 읊어낸 92페이지의 맨 윗줄을 보면 잔인한 조치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또는 잘못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믿는다는 거야. 이 군주로서의 성공이. 그치.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만큼 이 잔인한 조치들이라고 본인이 표현할 만큼의 잔인한 조치들을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단번에 실행하고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고, 이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지. 물론 또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인 가변성을 더해 우리가 이 방송 50년 뒤에 들으실 분들이라면 예?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서도 구천에 떠돌 우리의 독서 스텔라가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해 본다면 뭐 정치 체계가 바뀌거나 이 내용이 항상 사실관계에서의 사실만을 나타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거란 생각도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 책을 읽는 이상은 아무래도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서도 역시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을 빼놓지 않는데 책의 80페이지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사실 인간 본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처해야 할 처세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던 대목인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선호하는 보스를 선출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반대하는 인물이 보스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냠냠이를 어디에 올리지 못해요. 하지만 냠냠이가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이런 얘기야.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적어도 내가 반대하는 인물이 냠냠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이 뭔가 원하는 포지션에 가지 못하게 내가 막을 수는 있다는 거야. 네.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의 주장인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한다면 인간이란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지. 이게 사실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정의해버린 거야. 마키아벨리 본인을, 그리고 이 책을 바쳐서 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는 로렌초 메디치마저도 인간이라면 이 모든 인간들은 이런 전제로 본인을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지. 굉장히 성악설의 선두주자로서 성악설을 대표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두라고 한다면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한 번씩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설명이 충분히 됐어요. 부연 설명을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해주셔서 제가 나를 끌어내리는 건 할 수 있겠다는 거잖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냠냠이 어디로든 올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뭘 뭐 우주로 보내요? 날 어디로 보내? 제가 진심이라는 거에 대해선 저희와 6년간 함께 해주신 우리 별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군주가 된 것의 대척점인 시민의 호의로 군주가 된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주장하는 마키아벨리가 정리한 군주가 되는 4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시민이 추대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시민형 군주국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계속 강조드린 역량이나 행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가진 그 행운을 잘 이용하는 영리함이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형 군주국에서 이 지위에 오르는 데는 인민, 일반 시민이죠. 일반 시민의 호의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귀족의 어떤 지지에 의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인민에 의해서 군주가 되든 혹은 귀족의 지지에 의해서 군주가 되든 군주가 이 군중, 인민과 귀족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과 귀족으로 이렇게 상이한 두 계급이 항상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 계급을 아우를 수 있는 군주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밸런스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를 강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본다면 귀족이 추대해서 만든 군주보다는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인민이 즉 일반 백성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군주에 대해서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키아벨리가 말하길 군주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공정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귀족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인민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인민의 목표가 귀족의 목표보다 더 정의롭기 때문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시 말하면 귀족은 억압하기를 바라는데 반해 인민은 억압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인민에 대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군주는 인민을 적으로 삼으면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지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민의 수가 많기 때문이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반면에 귀족은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군주는 그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면 바로 군주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인민이다. 인민. 그렇지. 이게 바로 인민이 추대한, 즉 백성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군주가 누구를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하느냐라는 대목인 거고 이는 바로 오늘날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즉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인 거지. 이 시대부터 이 내용을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은 물론 언젠가는 역시 다른 가치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통용되는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귀족에 의한 군주, 인민에 의한 군주, 여기에 대한 예시로 로마 공화정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라쿠스 형제가 형이 먼저 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선출돼서 군주가 된 케이스인데 결론적으로 두 형제 다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임기가 끝나자마자 선출 준비를 하던 차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해석한 것은 이 그라쿠스 형제 두 형제 다 처음에는 군중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지만 귀족에게만 재물이라든지 이득을 독점시키면서 인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를 한 거고 자신들의 정당성만 계속 중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인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데 소홀해서 결론적으로 실패한 거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맞아. 좋은 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의 연결선상에서 굉장히 적절한 예를 제시했다고 보여지고 바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마키아벨리가 말하길 102페이지
모름지기 현명한 군주라면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시민들이 자신과 정부를 믿고 따르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은 언제나 그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말이 있을까? 언제나 무엇을 우선해라? 바로 시민들이 자신과 정부를 믿고 따르도록 조치를 취해라. 물론 그것은 정당하고 옳은 방법이어야겠지만 바로 이러한 주장들을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지속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다음으로는 군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어떤 군주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계속 논하다가 이 군주가 권력을 가지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군대 얘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강한 리더십에 뒷받침돼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바로 이 군사력, 강한 군대를 이야기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117페이지에 좋은 군대가 없으면 좋은 법을 갖추기가 불가능하고 좋은 군대가 있는 곳에 좋은 법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군대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5페이지에 이탈리아 용병의 역사를 정리를 해주거든요. 여기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해서 황제의 권력이 토대를 상실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이 강해지면서 이탈리아가 왜 그렇게 많은 국가로 분열됐는지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단지 군사적인 내용의 흐름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냠냠이가 우리 방송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이탈리아가 많은 도시국가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린 내용의 흐름과 그 뼈대를 바로 이 125페이지에서 잡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뼈대가 대도시 백성들이 신성 로마 제국, 지금으로 치면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나 동유럽 국가 쪽, 그쪽이죠.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지지를 등에 업고서 자신들을 억압하던 귀족들에 대항해서 무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가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반란들을 뒤에서 지원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도 그 외 많은 도시에서도 백성이 군주의 지위에 오르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탈리아가 주로 이제 교회 그리고 몇몇 공화국의 영향력 아래에 속하게 된 거고 군대를 한 번도 지휘해 본 적 없는 성직자나 시민 출신인 군주들이 외국 용병을 고용하면서 서로 이제 전투를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뭐 행정 경험이 있거나 네. 군사적인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선출되면서 네. 이 이탈리아를 이루는 도시국가들의 형성되는 배경에는 결국 용병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설명이야. 네. 그러면서 용병 부대의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용병 대장들이 이탈리아의 군대를 지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냠냠이의 이야기를 받으면 131페이지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현명한 군주는 용병이나 원군을 피하고 즉 외국의 용병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현명한 군주는 외국의 군대를 이용하여 정복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군대로 패배하는 것을 택한다는 거야. 외국 군대를 이용해 얻은 승리는 결국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본인은.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결론, 저는 어떤 군주국이든 자신의 군대가 없으면 절대 안전할 수 없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자신의 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또 강조해주고 있어요. 강조 또 강조를 넘어서 거의 강압에 가까운 이야기로 들리게끔 하는 문장들이 눈에 띄는데 네. 137페이지 군주는 다른 모든 나쁜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무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경멸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모름지기 현명한 군주라면 스스로 경계해야만 하는 불명예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만큼 군사력은 있으면 좋아, 있어야 해를 넘어서 이거 안 하면 너 바보 취급당해 까지 이야기해본다는 거고 네. 그러므로 군주는 항상 군무에 관심을 집중하고 전시보다 평화로운 시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훈련과 연구라는 거야. 그래서 군주의 필수 덕목이 곧 군사적 지식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2024년 오늘날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네, 적용해야 되는 덕목이죠, 사실은. 덕목 중에 하나고 네. 정말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우리는 언제나 전시 상태니까. 예, 준전시 상태라고 네. 볼 수 있죠. 그쵸. 제가 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뭘요?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아, 그러면은 출동해야겠네요. 민방위도 불러준다면 농담이 아니 당연히 저는 안 불러도 제가 갈 녀석이라서 아니 물론 저를 불러주시겠지만 그래요? 어디든 불러주세요 여러분. 예 아무튼 또 이러한 화려한 이력을 제가 잘 아니 그러니까 화려하다기보단 당연히 대안에 남아라면 했어야 할 해야 할 그리고 앞으로도 할 네.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군사력에 얹어서 살짝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래서 군주는 지적인 훈련을 위해서 항상 역사서를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위인으로 칭송받는 사람들의 행적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위인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처신했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 역사서를 읽어야 해. 너무나 좋은 말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도 맞아.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까지 가이드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 책이 진짜 친절한 가이드북이더라고요. 사실상 일타강사인 거야. 맞아. 진짜. 너무 고마운 참모 같은? 물론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진리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가이드를 줄 때 러프하게 주는 것도 있고 진짜 디렉션을 그치. 촘촘하게 주는 게 너가 있는데 알아서 해봐도 있겠지만 정말 촘촘한 디렉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군주의 입장에서 지배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이보다 좋은 가이드라인은 없지. 특히나 이제 처음 자기가 군주 됐다고 했을 때 신생 군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 바로 책의 14장까지 저희가 전반부라고 일컬었던 군주가 될 수 있는 4가지의 방법 또는 4가지의 필요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15장 갈게요. 15장. 네, 15장은 사람들, 특히 군주가 칭송받거나 비난받는 행동들에 대해 쓰여져 있어요. 자, 앞에서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제 군주가 되었어요. 군주가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행동, 덕목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안을 해주고 있죠. 그렇지. 자, 143페이지에서부터 즉 이 15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인간 본성에 대해서 여실히 다시 한번 비판적인 자세를 이어갑니다. 인간이 실제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보통 행해지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겠다고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잃고 말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곧 몰락할 것이라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군주라면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대중으로, 시민으로, 인민으로 바꿀 수 있겠지.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다면 많은 대중, 즉 개개인의 인간들이 모여서 그 집단을 이루는 일반 시민들을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누구다? 마키아벨리다. 역시나 인간 본성에 대해서 짚어내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너가 다스리는 군주인 당신 메디치가 다스리는 이 많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사는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 혼자 선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 라고 짚어낸다는 거. 네. 그러니까 논리가 일관성 있다 보니까 제시하는 조언들도 지금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부분이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만 그렇게 선한다고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군주한테 꼭 필요하다면 악덕을 행하고 그 나쁜 평판에 개의치 말라고 하거든요. 대단하지. 네. 근데 이 말은 즉슨 어떤 도덕적 이상보다는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라 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144페이지에 군주가 자신의 지위를 잃게 할 정도의 나쁜 평판만은 피하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치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악덕이라면 별다른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악덕 없이 본인의 군주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악행으로 인해서 나쁜 평판이 발생하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된다. 지켜라. 뭘 해서? 나쁜 짓을 해서라도. 그래서 이 책이 논란이었던 것이 바로 악한 행위를 하더라도 군주의 지위를 지킬 수 있다면 그대로 가라. 현재도 논란일 수 있어요. 너무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아, 현재까지도? 아니, 네. 미래까지도. 이러한 내용은. 왜냐하면 시대마다 이 이야기를 보는 가치관은 관점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독자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의 한 명인 냠냠이와 이슬이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빠지는 걸로.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지 그 이상을 하는 녀석들은 아니에요. 사실 이 책이 마키아벨리가 엄청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대중이 읽는 서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감히 이런 문구를 넣었겠느냐라는 의문이 그렇지. 들고 군주가 될 사람한테 헌정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악덕으로 보이는 일이 결과적으로 당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의 번영을 가져온다. 악덕이더라도 넌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오른 삼성, SK, LG, 현대를 비롯한 여러 좋은 회사들의 자소서를 쓸 때 각자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나의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과 장점이 바로 군주인 너가 나를 등용했을 때, 나를 차출해줬을 때 이렇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는 거지. 지금 냠냠이가 잘 짚었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이 책은 대중서로서 쓰인 것이 아니다. 로렌초 데 메디치 그 한 명의 군주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고 이런 방식의 책을 집필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읽어낼 수 있었던 과거의 책 중에 바로 유발 하라리의 인류 3부작인 거고, 유발 하라리도 본인의 책에서 지문으로 직접 그 문장에 담기를 자신은 이 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주길 바란다. 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명문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저자가 쓴 해당 책이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고민해 본다면 이 책을 이해하는데 보다 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연사 당당히 외칩니다처럼 지금. 네. 저의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147페이지 역시나 같은 이야기예요. 네. 지속해서.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야 계속 이 책은 앞에서 리더십과 군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만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러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느낌. 맞아요. 그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만큼이나 좋은 여러 예시를 인용하고 있고 네. 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한다는 느낌을 크게 받지 않았어. 저도. 그리고 책이 문장들이 잘 짜여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앞선 내용과 주장은 일관되되 예시가 다양하고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워낙 잘 풀어내서인지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로 했던 147페이지 네. 마키아벨리가 말하길 네.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관대하게 행동하는 동시에 관대하다는 평판까지 듣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건 이미 안 돼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면 현명한 군주는 인색하다는 평판에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이게 관대함과 인색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마키아벨리는 관대함보다는 필요에 따라 인색함을 오히려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책의 후반부라고 말씀드린 15장부터 26장까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인간 본성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 인간 본성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바로 관대함과 인색함이에요. 그래서 이 후반부를 저 이슬이가 개인적으로 6글자로 추격해 본다면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왜 당당하지 못해? 그것이 바로 너의 군주의 포지션을 꾸준히 그리고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걸 이 11장에 걸쳐서 풀어냈다는 거지.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무슨 용기요? 미움받을. 미움받을 용기? 그치. 그만큼이나 본인의 목적의식을 명확히 하자 맞아. 라는 게 바로 이 마키아벨리의 주장인 거고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저 이슬이와 냠냠이는 그런 용기 따위 일단 전 못 될 것 같은 게 예?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저희는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용기. 예? 그러니까 남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냉철하고 잔인무도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저희 둘의 서로의 평판으로도 지금 힘들어요. 많이 흔들려요. 네, 그쵸. 서로가 주는 피드백만으로도 너무나 지금 피곤하고 너무 또 제 진심이 나왔네요. 진짜 지금은 제가 냠냠이를 한 7, 8년 봤는데 꾸준히 알아오고 우리가 앞으로 더 오래 갈 저희 70년 같이 갈 거거든요. 생이 다는 날까지 독서셀러 함께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진심 톤이 나왔습니다. 그쵸. 1년에 한 3번 나와요. 진심 예. 맞아요. 이기정 유언자 할 때 욕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편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진심이네. 기호강을 위해서. 예,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네. 그래서 관대함보다는 인색함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 관대함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내는 게 149페이지에 만약에 군주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 있다면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필요하다. 만약에 안 된 사람, 아직 군주가 안 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관대함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거다. 하지만 이미 군주가 된 사람한테는 그 관대함이 해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의 카이사르 얘기를 들면서 카이사르는 로마의 군주가 되려고 했을 때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였고
군주가 된 이후에는 씀씀이를 줄이고 베푸는 거를 줄여서 인색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 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베푸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야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로 나는 받아들였고 네. 책에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보다 너그러운 네. 근데 이게 전략적인 네. 건데 이 인색하다는 게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거랑도 연결되잖아요. 재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말한 인색하다는 표현이 군주가 재산을 사용해야 되는 나라의 예산을 사용해야 될 때는 본인의 재산이나 백성의 재산을 쓰지 말고 그걸 아끼고 거기서 인색함을 보이면서 타인의 재산, 예를 들면 전쟁에서 이겨서 갖고 온 약탈품, 전리품 이런 거를 팍팍 써서 베풀자. 거기서 관대함을 보이자라고 이제 구분을 확실히 해줘요. 그러니까 신사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부분에서 네. 뭔가 낙수 효과를 또는 분배를 함께하자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하시면 이야기가 되나 모르겠는데. 현대 정치에 적용을 하자면. 그렇지. 그러니까 현대 경제학적으로는 분배를 네.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부가가치로 창출되는 어떤 이득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의 159페이지 이런 일관된 목소리를 이어가는데 저자가 말하길 군주가 신의를 지키며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칭송받을 만한 일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알아.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겠지. 네. 경험에 따르면 이 경험이란 건 앞에서 냠냠이가 지적해줬던 역사서를 읽어라 라는 경험에 빗대 봤을 때 네. 우리 시대 즉 이 15, 16세기인 시대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군주들은 신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만을 통해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즉 마키아벨리가 손꼽는 현명한 군주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또는 정치 행위와 행동 양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나머지 절반의 포인트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인간이란 사악하고 군주와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군주 역시 그들에게 했던 약속에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어쩌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 본성에 대한 특히 이제 성악설에 대한 게 이 책의 후반부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게 계속해서 그래 뭐 자비롭고 신의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성품을 굳이 보여야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면 군주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면 정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러니까. 악하기도 한데 보다 더 내리깔아보는 네. 저열하다 혹은 등급을 나눌 수 있다라고까지 여겨지게 하는 내용들도 간혹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164페이지 마키아벨리가 말하길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일의 겉모습과 결과에 현혹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바로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수가 군주의 의지의 하나가 될 때 소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군주의 직을 유지하거나 군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더라도 언제나 명예롭고 찬양받을 만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될 거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군주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렇지. 종종 이렇게 신의를 저버림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저버리거나 무자비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 부분이 오히려 칭송받아 보이게끔 그러니까 굉장히 될수 있다? 결과론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거지. 맞아요. 그렇게 군주라는 자리를 이렇게까지 유지해야 해? 맞아.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쵸. 그러나 그렇게 군주의 자리를 유지함으로써 이 다수의 일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더 좋은 성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너가 해야 되는 역할이야. 그리고 그래서 너의 성군의 모습이 국가의 번영을 갖고 올 수 있어. 그렇지. 거죠. 그리고 너는 길이길이 그 역사서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될 거야. 라고 이해하신다면 네. 마키아벨리가 왜 이 책 군주론을 이렇게까지 솔직한 어조로 담아냈는지 그리고 혹은 그러한 일부의 내용은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본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166페이지 19장에는 유연하게 약속도 저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론 인색해야 되고 극악무도한 모습도 보일 수 있다라고 해놓고 166페이지에 와서는 암초를 피하듯 미움받는 결정을 피하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미지 관리를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약간 유연해. 네. 갑자기 유연하게 유도리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얘기를 해주고요. 책의 말미에 와서 책 읽는 사람의 기억에 좋은 이야기를 했어라고 남기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착각이 드는. 그러니까 되게 인간의 기억은 단기 기억이 더 강하게 발현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앞에는 정말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쫙 펼쳐놓고 드라이브 해놓고 불도저처럼 밀어놓고 후반부에서는 뭔가 그래도 부드러운 모습들로 좋은 군주의 명망 있는 군주가 될 수 있게끔 선한 군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네. 그래서 이미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려면은 군주가 특히나 미움받는 대상이 될 때는 탐욕을 부려서 백성의 재산과 부녀자를 강탈할 때인데 이런 거는 꼭 피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피해야 된다. 지적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군주가 경멸받는 경우는 변덕이 심하고 경박하고 여성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미지만큼은 갖지 않도록 항상 위험 있어 보이고 용맹 있어 보이고 진지해 보여야 되는 걸 이런 부분을 과시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군주는 능력 있는 자를 아끼고 후원하며 어떤 기술 분야에서든지 뛰어난 자를 자신이 우대한다는 것을 널리 과시해야 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재산 늘리기를 주저하거나 부과될 세금이 두려워서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군주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시와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사실 이런 내용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군주론을 읽기 전까지는 지레짐작했던 것 같아. 네. 이런 옳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부국강병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군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한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던 책 바로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후반부, 즉 15장 이후로의 내용은 정치의 행위와 양태 그리고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본인의 주장을 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이 6글자 미움받을 용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95페이지 마키아벨리가 말하길 군주에게 가장 훌륭한 요새는 백성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입니다. 군주에게 요새가 있더라도 백성이 그를 미워하면 요새는 군주를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거지. 왜냐하면 백성들이 한번 무기를 들고 봉기하면 그들을 지원할 외세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한다는 것. 그래서 실제 마키아벨리는 미움받지 않을 것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미움받을 행위들은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아가서는 내가 미움받을 용기라고 표현한 건 이 책을 읽는 많은 리더, 군주, 매니저 또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마키아벨리의 조언을 발판 삼아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까지도 안고 가야 하지 않을까. 잘못했으면 내게 돌을 던져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게 쉽게 이야기해라. 우리는 보다 다양성을 갖추는 조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터놓고 오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보다 편안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더 나은 결과와 성과로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서 저는 미움받을 용기라고 감히 표현하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런 관점에서 이 연사 또 한 번 외치시네요. 예. 네. 오케이. 마치도록 빨리 지금 끝내고 싶어서 저희가 농담이고요. 네. 네, 어느덧 저희가 책의 205페이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가 어떻게 이미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또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제 책의 대단원의 마무리예요. 네. 그래서 위대한 업적으로 어떤 거를 꼭 제시를 해야지 군주가 좋은 명성을 얻느냐라고 한다면 공공사업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줘요. 자,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군주가 본인을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 하는가 대중에게 자신을 어떤 포지션으로 보이게끔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대목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군주론의 책의 내용을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리하면 책은 분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책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바로 그것은 군주가 되는 방법, 즉 현대 용어로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본다면 책의 후반부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보다 더 강도 있게 보다 더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차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적절한 예와 사례들을 저희가 책의 앞페이지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책에서 제 생각에 가장 주목할 점은 기존의 사상가들이 제안했던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들과 다르게 군주의 도덕성은 전혀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배제되어 있지. 정말 두드러지게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군주, 선한 군자의 모습을 얘기했을 때 도덕성을 배제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도덕보다는 결과, 그리고 과정보다는 성공, 그런 거에 주목을 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특이했다, 특수했다라고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15세기, 16세기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네. 그 이전까지 리더십에 대해서 또는 군주에게 바치는 글에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적어낸 책이 있을까라는 네. 의구심이 들고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의미의 질문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책은 역시 좋은 책이다. 왜? 맞아요. 기존의 상식이나 그걸 깨니까.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쵸. 본다고 한다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책도 저희가 기존의 역사를 약 20년 정도 배워오면서 농업혁명은 우리 인류에게 대체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낳았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네. 농업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계급화되고 질병이 생기고 우리 인류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들에 대해서 쭉 늘어놓는 내용들이 네. 기존의 상식에 도전하는 방식이라고 느껴졌거든. 그런 의미에서 장르는 다르지만 이 철학책이 이 군주론이 기존의 군주들에게 하지 않았던 말 또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개인적으로 너무나 재밌게 읽었고 맞아요. 물론 이 책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씀하실 수도 있어. 야 이게 무슨 명저야. 이거 그냥 그렇고 그런 책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나 편향된 책이야. 네. 그리고 대중서는 아니야.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실 수도 있어. 네. 하지만 그 의견 역시 존중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의 의견도 있잖아요. 이게 뭐야. 그리고 이 책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저희 잘 지내요. 정치적으로 해석만 된다면은 그런 관점도 맞지만 이거를 진짜 내 현실, 내 현생,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바로 그거야. 왜냐면 우리 다들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인간 본성을 분석한 책이라고 보면은 또 적용할 것들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또 네. 하나의 심리학 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는 다 인간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 속해 있고 그 가운데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항상 있잖아요. 매일매일이 고비지. 그렇게 일상생활에도 신뢰도 있고 배신도 있고 또 협력해야 될 때도 있고 경쟁할 때도 있는데 그때 인간 본성을 어떻게 끌어내거나 아니면은 내 인간 본성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은 제가 보증하지만 우리 냠냠이는 정말 절대 선에 가까운 아, 저는 군주가 될 수 없나요? 하지만 그를 넘어서 더 선에 가까운 군주가 될 수 선 없나요? 그 자체인 제가 저희 둘은 정말 선한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네. 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빠가 좀 가까워? 이 내용에 가깝진 않지. 뭐지? 도덕적이니까. 근데 내 말은 여기서 도덕적인 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과감한 목표의식. 결단을 위해서는 추진. 추진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평판? 조금 안 좋은 멘트라도 그런 거는 과감하게 이제 잘라내고 무시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됐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너 티야? 지금 냠냠이가 정확하게 지적해줬는데 강력한 목표의식, 추진력. 그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냠냠이도 저를 흔쾌히 받아줄 거예요. 뭘 받아줘? 저의 못난 인간성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아, 저의 장점에 그러니까 대해서, 저의 특성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지. 인정.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의 강점을 알고 있고 물론 뭐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의 강점을 본다면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강점으로서 더 크게 다가왔고 명확한 목표와 목표의식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겠지만 네. 그 과정이 지난하거나 어려울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 또는 맞아요. 중도에 멈추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 과감한 결단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책을 읽고 뭔가를 하려면은 뒤에서 수근거리거나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거는 무시하고 앞만 보고 직진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보다 망설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야. 내가 어떤 것을 시행하거나 도전하려고 할 때 이게 되겠어? 될까? 할 수 있을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정말 그런 녀석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냥 그만해요. 그만해요. JJ 그만하시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걸로 해석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본인들의 성향이나 인간 본성을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책 중에서는 가장 고전이야. 이 책이 출간된 시기로만 본다면. 1513년이니까. 그래서 이 책보다 더 오래된 책을 아직까지 읽어본 경험이 없다는 것도 놀라웠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읽었음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과 함께 빗대어 이야기해봐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 번역이 잘 된 건지 문장이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네. 올해 저희가 연말에 또 결산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군으로 손색 없을, 네. 물론 저는 이미 점 찍어둔 책이 있습니다만 뭔데요? 어떤 책인지 좀 맞춰주세요. 이미 저희가 방송으로 한 것 중에 올해요? 예. 이기적 유전자. 그거 올해가 아니지. 뭐가 오빠? 채식주의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야? 나중에 같이 맞춰가는 재미도 있는 거고 이야기해보면서 또 그때 그 추억을 떠올리는 거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이슬이와 냠냠이와 이슬이가 함께 준비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